그럼 정말 내 딸이라는 거구나? 너는 나와 남매인 걸 알면서 결혼한 거야. 사랑이라고? 남매끼리! 당신은 또 뭐야? 30년 동안 어디 있었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어머니가 우연히 발견한 충격적인 가족의 비밀입니다. 착하다고 믿었던 며느리와 30년 전 떠난 남편 사이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이 드러나면서 벌어지는 가족 붕괴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사연이에요. 사랑과 배신,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생각하게 만드는 충격적인 이야기,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공짜. 부담 없이 꾹 눌러주시고 좋은 이야기 함께 나눠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녁 9시 서울 변두리 골목길에 자리 잡은 작은 분식집에서 마지막 손님이 나간다. 60대 중반의 정옥은 하루 종일 서서 일한 다리를 주물러가며 천천히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기름때가 묻은 앞치마를 벗어걸고 낡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 염색이 빠져 하얗게 드러난 새치, 그리고 피곤해 지친 눈가에 다크서클까지. 이 모든 것이 지난 30년간 혼자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었습니다. 오늘도 이만큼이면 다행이지. 정옥은 하루 매출을 세어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5만 3천 원. 많지는 않지만 아들 태훈이 결혼해서 독립한 이후로는 혼자 살기에 충분한 돈이었어요. 무엇보다 태훈이 며느리 소희와 함께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면 지금까지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 내일 사용할 재료들을 확인하고 가스레인지 밸브를 잠그고 전기 스위치를 하나씩 내렸습니다. 30년간 반복해온 마무리 의식이었어요. 작은 금고에서 하루 매출을 꺼내 가방에 넣고 열쇠로 가게 문을 잠갔습니다. 골목 어기 가로등 불빛이 가랑비에 젖어번지고 있었어요. 정옥은 골목 어기에 서서 택시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이 동네까지 오려는 택시는 쉽게 잡히지 않았어요. 한 대, 두 대 지나가는 택시에 손을 흔들어 보지만 모두 손님을 태우고 지나갔습니다. 비가 조금씩 굵어지기 시작했고 정옥은 우산을 펼쳐들며 큰 길까지 걸어 나갔어요. 어차피 버스비가 더 싸니까 이게 낫지. 정옥은 스스로를 위로하며 야간 고속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집까지는 버스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였지만 택시비 2만 원을 아끼려면 이 방법이 최선이었어요. 매일 이렇게 아껴야 한 달 생활비가 나오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터미널에 도착한 정옥은 매표소에서 마지막 차편표를 끊었습니다. 1,900원.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아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았어요. 승객은 10명 남짓, 대부분 정옥처럼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인 듯 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네온사인들이 빗방울에 번져 보였어요. 버스가 출발하자 정옥은 핸드폰을 꺼내 태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야. 소희한테도 안부 전해줘.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네, 엄마. 조심히 들어가세요. 소희도 안녕히 주무시라고 합니다.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정옥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비록 혼자 살고 있지만 가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태우는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였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것이 미안해서인지 늘 어머니를 걱정하고 도우려 했어요. 초등학교 때는 학교 마치고 와서 분식집 일을 도왔고 중학교 때는 설거지를 맡아 했습니다. 엄마, 나 커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어린 태훈이 했던 말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실제로 태훈은 약속을 지켰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직해서 용돈을 드렸고 군대를 다녀온 후에는
더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매달 생활비를 보내왔습니다. 결혼한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소희는 조용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시어머니인 정옥에게 깍듯하게 인사했고 결혼 후에도 늘 존댓말을 썼어요. 명절이나 생일 때는 꼭 안부를 물었고 가끔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정옥은 소희가 마음에 들었어요. 무엇보다 태훈을 잘 돌봐주는 것 같아서 고마웠습니다. 우리 태훈이가 복이 있어서 좋은 며느리를 얻었지. 정옥은 종종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곤 했습니다. 다른 집 며느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어머니와 갈등이 많다는 얘기가 대부분이었는데 소희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태훈보다 더 자주 안부를 물어왔습니다. 창밖 풍경이 점점 어두워지고 버스 안에서는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정옥은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재료를 사고 6시부터 준비를 시작해서 밤 9시까지 쉬지 않고 일했어요. 떡볶이 국물을 끓이고 김밥을 말고 튀김을 부치는 일상이 반복되었지만 정옥에게는 이것이 삶의 전부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일을 통해 태훈을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까지 시켜줄 수 있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간혹 외로움이 밀려올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태훈과 소희가 잘 살고 있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달랬습니다. 몇몇 승객들은 이미 잠에 빠져 있었고 정옥도 피곤함을 이기지 못해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내일도 또다시 새벽부터 시작될 일상을 생각하니 지금이라도 조금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태훈이도 소희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나도 힘내야지. 정옥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고 버스는 밤길을 달려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이 평범하고 고단한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1시간 정도 달렸을 때 정옥은 갑작스러운 브레이크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을 보니 고속도로 휴게소였어요. 몇몇 승객들이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담배를 피우러 내렸고 새로운 승객 한 명이 버스에 올라왔습니다. 젊은 여자였는데 단정한 외모에 깔끔한 옷차림이었어요. 여자는 정옥 바로 옆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옥은 처음에는 별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자가 앉자마자 무언가 익숙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어디선가 맡아본 듯한 향이었는데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았어요. 여자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무언가 깊은 고민에 빠진 듯 보였습니다. 참, 요즘 젊은 사람들도 고민이 많구나. 정옥은 속으로 생각하며 다시 눈을 감으려 했어요. 하지만 여자가 작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왠지 모르게 애절해 보여서 정옥은 슬쩍 옆을 바라봤어요. 여자는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화면에 남자와 찍은 사진이 보였습니다. 버스가 다시 출발하고 10분쯤 지났을 때 갑작스러운 급정거가 있었어요. 앞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여자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고 안에 있던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지갑, 화장품, 그리고 작은 사진 몇 장이 정옥의 발밑까지 굴러왔습니다. 아, 죄송해요. 여자가 당황하며 물건들을 주우려 했지만 정옥이 먼저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정옥의 눈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분명히 태훈이 있었어요. 아들 태훈과 이 낯선 여자가 함께 웃으며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이었어요. 이게 무슨... 정옥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틀림없이 태훈이었어요. 어머니가 키운 아들을 못 알아볼 리가 없었습니다.
사진 속 태우는 이 여자와 아주 친밀해 보였어요. 손을 잡고 있는 사진, 어깨 동무를 하고 있는 사진, 심지어 뺨에 키스하는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그 사진. 여자가 급하게 손을 뻗었지만 정욱은 사진을 놓지 않았어요. 대신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제야 정욱은 깨달았어요. 이 여자가 바로 며느리 소희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소희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어요. 화장도 진하게 했고 옷차림도 평소보다 화려했습니다. 소희야, 너 왜 여기 있니? 정욱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소희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어머니를 이런 곳에서, 이런 상황에서 만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소희는 한동안 말을 못하더니 결국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 계세요? 내가 왜 여기 있냐고? 나야 집에 가는 길이지. 그런데 너는 왜 여기 있어? 태훈이는 어디 있고? 정욱의 질문에 소희는 더욱 당황했어요. 손을 비비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모습이 평소 정욱이 알던 조용하고 차분한 소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부산에 다녀오는 길이에요. 부산? 부산에 왜 갔어? 친정이 부산이었나? 정욱은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소희의 친정이 부산이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결혼할 때도 소희는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했었고 친척들도 거의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도 조촐하게 치렀던 기억이 났어요. 그게... 소희는 말을 망설이더니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사이 정욱은 소희가 들고 있던 사진들을 다시 자세히 봤어요. 사진 속 태훈과 소희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이 사진들이 언제 찍힌 건지, 왜 소희가 이런 사진들을 가지고 다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소희야, 이 사진들은 언제 찍은 거야? 저희가 연애할 때 찍은 거예요. 연애할 때? 그럼 몇 년 전 사진이네. 정욱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몇 년 전 사진을 왜 아직도 가지고 다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결혼한 여자가 이런 사진들을 가방에 넣고 다닌다는 것이 이상했어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소희야, 솔직히 말해봐. 부산에 정말 왜 갔어? 정욱의 목소리가 점점 엄해졌어요. 30년간 혼자 아들을 키우며 살아온 경험으로 봤을 때 소희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소희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태훈이 오빠 모르게 부산에 다녀왔어요. 태훈이 모르게? 왜? 그게... 설명하기 복잡해요. 소희의 대답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았어요. 정욱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며느리가 남편 몰래 다른 도시에 가다니, 그것도 이런 늦은 시간에 혼자 돌아오다니, 게다가 연애 시절 사진들을 가지고 다니다니,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소희야, 너 혹시... 정욱이 말을 하려던 순간 버스가 소희의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소희는 급하게 일어나서 짐을 챙겼어요. 사진들도 서둘러 가방에 넣었습니다. 어머니, 저 여기서 내려야 해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소희는 그 말을 남기고 서둘러 버스에서 내렸어요. 정욱은 창밖으로 소희가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불안한 예감이 가슴 한구석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욱은 소희가 내린 후에도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버스는 다시 어둠 속을 달리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방금 전 일로 가득했어요. 소희의 당황한 표정,
그 사진들, 그리고 태훈 몰래 부산에 다녀왔다는 말. 모든 것이 퍼즐처럼 흩어져 있었지만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 거야? 정욱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핸드폰을 꺼냈어요. 태훈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했지만 이런 늦은 시간에 괜한 걱정을 끼쳐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소희가 나중에 설명하겠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함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한 것은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정욱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불을 켰어요. 작은 원룸이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며 오늘 있었던 일을 다시 생각해 봤어요. 분명히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욱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어젯밤 일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잤기 때문이었습니다. 분식집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소희 생각이 났어요. 결국 정욱은 태훈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여보세요, 태훈아. 네, 엄마. 일찍 전화하시네요. 무슨 일 있어요? 태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았어요. 하지만 정욱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태훈아, 소희가 어제 어디 갔다 왔니? 어제요? 소희는 집에 있었는데요. 왜 그러세요? 정욱은 당황했어요. 소희가 부산에 다녀왔다고 했는데 태훈은 집에 있었다고 하니까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혹시 소희가 늦게 들어온 건 아니야? 아니요. 제가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 이미 집에 있었어요. 저녁도 같이 먹었고요. 정욱은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분명히 어젯밤 늦은 시간에 소희를 버스에서 봤는데 태훈은 소희가 집에 있었다고 하니까요.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네, 엄마. 그런데 왜 갑자기 소희 얘기를 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며느리가 잘 지내나 싶어서. 전화를 끊은 후 정욱은 한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분명히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소희가 태훈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태훈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어느 쪽이든 좋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날 오후 정욱은 태훈과 소희가 사는 집 근처까지 가봤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소희가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옷차림도 화려했어요. 어젯밤 버스에서 봤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소희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택시를 탔어요. 정욱도 급하게 다른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저 택시 따라가 주세요. 네. 아, 네. 택시기사는 의아해했지만 정욱의 부탁을 들어줬어요. 소희를 태운 택시는 시내 중심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한 카페 앞에서 멈췄어요. 소희가 내리자 정욱도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카페 창문 너머로 소희를 지켜봤는데 놀랍게도 소희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한 남자가 소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태훈이 아니었어요. 정욱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남자였습니다. 저게 무슨... 정욱은 충격을 받았어요. 소희가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니. 더군다나 그 남자와 아주 친밀해 보였습니다. 손을 잡고 이야기하고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마치 연인 같았어요. 정욱은 카페 안으로 들어갈까 생각했지만 일단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소희와 그 남자는 1시간 정도 이야기하더니 함께 카페를 나왔어요. 그리고 근처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이럴 수가. 정욱은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어요. 며느리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착하고 조용하다고 생각했던 소희가 이런 일을 하다니. 정욱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태훈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 며느리를 의심한다고 하면 오히려 가족 관계만 나빠질 수도 있었어요. 게다가 태훈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욱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소희가 정말 좋은 며느리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태훈을 속이고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정욱은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태훈은 소희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상처받을까요? 하지만 계속 속고 살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태훈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태훈아. 소희가 오늘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은 혼자 먹어야겠어요. 친구를 만나러 간다는 거짓말까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욱은 가슴이 답답했어요. 착한 아들이 이렇게 속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 알았어. 엄마, 목소리가 이상하네요. 어디 아파요? 아니야, 괜찮아. 정욱은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었습니다. 소희의 불륜 현장을 목격한 이상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태훈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언제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틀 동안 정욱은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소희와 낯선 남자가 호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분식집 일을 하면서도 집중이 되지 않아 떡볶이 국물을 태우기도 하고 손님에게 잘못된 메뉴를 주기도 했습니다. 마음의 짐이 너무 무거웠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수는 없어. 정욱은 결심했습니다. 태훈에게 직접 말해야겠다고요. 아들이 속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언제 말해야 할지가 문제였습니다. 잘못하면 가족 관계가 완전히 틀어질 수도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정욱은 태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훈아, 내일 시간 있니?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요? 전화로 하시면 안 돼요? 아니야, 직접 만나서 해야 할 얘기야. 태훈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그럼 내일 저녁에 집으로 오세요. 소희도 있을 거예요. 아니, 너만 나와. 소희는 말고. 정욱의 말에 태훈은 의아해했습니다. 왜요? 소희 빼고 뭔 얘기가 있어요? 그냥 너만 나와줘. 부탁이야. 다음 날 저녁 태훈은 정욱의 집을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어머니 집에 온 태훈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엄마, 여기 너무 좁지 않아요? 좀 더 넓은 곳으로 이사하시는 게 어때요? 이 정도면 혼자 살기엔 충분해. 앉아라. 정욱은 태훈에게 차를 내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습니다. 태훈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네, 뭔데요? 소희가 요즘 어떻게 지내니? 평소와 다른 점은 없고? 태훈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다른 점이요? 별로 없는데요. 왜 갑자기 소희 얘기를 하세요? 정욱은 심호흡을 하고 본격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태훈아, 엄마가 며칠 전에 소희를 봤어. 소희를요? 어디서요? 야간 버스에서. 늦은 시간에 혼자 부산에서 돌아오더라. 태훈의 표정이 변했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부산이요? 소희가 언제 부산에 갔다고 했어요? 그게 그날 저녁에 소희는 집에 있었다고 하지 않았니? 맞아요.
저녁 먹을 때까지 집에 있었는데 태우는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정욱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엄마가 직접 소희를 따라가 봤어. 따라갔다고요? 소희가 카페에서 낯선 남자와 만나더라. 그것도 아주 친밀하게. 정욱의 말에 태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니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소희가 다른 남자와 만났다고요? 내가 직접 봤어. 손도 잡고 함께 호텔로도 들어가더라. 호텔이라고요? 태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불안해하는 기색도 보였습니다. 엄마, 설마 소희를 의심하는 건 아니죠? 의심이 아니라 내가 직접 본 거야. 태훈아, 너는 정말 모르고 있었니? 정욱의 질문에 태훈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뭔가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소리쳤어요. 엄마, 그만하세요. 뭘 그만하라는 거야? 소희 험담하는 거 그만하세요. 소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태훈의 반응에 정욱은 당황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화를 낼 줄은 몰랐어요. 태훈아, 엄마는 너를 걱정해서. 걱정이요? 이게 걱정이에요? 며느리 뒤를 밟아다니고 의심하고 험담하는 게 걱정이라고요? 험담이 아니야. 사실을 말하는 거라고.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어요? 엄마가 본 게 정말 소희였어요? 확실해요? 정욱은 태훈의 반응에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키운 아들이 이렇게 며느리 편을 들며 어머니를 의심할 줄은 몰랐습니다. 태훈아, 내가 우리 며느리를 못 알아보겠니? 분명히 소희였어. 그렇다고 해도 그 남자가 정말 이상한 관계라는 증거는 있어요? 친구일 수도 있잖아요. 친구가 호텔에 함께 들어가니? 그것도 엄마가 추측하는 거잖아요. 태우는 점점 더 화를 냈어요. 정욱은 아들의 이런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태훈아, 엄마 말을 믿지 못하겠니?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소희는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절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요. 사람 마음은 몰라. 겉으로는 착해 보여도. 엄마, 그만하세요. 태훈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정욱은 깜짝 놀랐어요. 엄마는 늘 이런 식이에요. 제 인생에 간섭하고 의심하고. 이제 그만하세요. 간섭이라니? 엄마가 언제 내 인생에 간섭했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이었잖아요. 친구들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하고, 여자친구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하고, 이제 결혼까지 했는데도 계속 간섭하려고 하네요. 정욱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쳐 살았는데 간섭이라니. 태훈아, 엄마는 너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요? 정말요? 아니면 엄마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예요? 태훈의 말에 정욱은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 아들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불안함 때문이었을까요? 엄마, 저는 소희를 믿어요. 그리고 소희와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제발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태우는 그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어요. 정욱은 혼자 남겨진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을 위해 한 일이었는데 오히려 아들에게 미움받게 되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정욱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과의 관계, 며느리에 대한 생각, 그리고 자신의 역할에 대한 믿음까지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태훈과의 말다툼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정욱은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분식집 일을 하면서도 손님들과 대화할 기분이 아니었고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태훈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시간 되실 때 한번 만나요. 정욱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연락해 준 것이 고마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소희에 대한 의심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다음 날 오후 정욱은 태훈과 만나기로 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미리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바로 소희였습니다. 소희는 또 다른 남자와 앉아 있었는데 이번에는 지난번과 다른 사람이었어요. 정욱은 황급히 카페 구석자리로 몸을 숨겼습니다. 소희와 그 남자의 대화를 엿들으려 했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서 명확하게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분위기는 여전히 수상했습니다. 소희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그 남자에게 건네주고 있었어요. 또 다른 남자네. 정욱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난번 본 남자도 모자라서 또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니. 소희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에 있는 것 같았어요. 정욱은 핸드폰으로 몰래 사진을 찍으려 했지만 각도가 좋지 않아 명확한 증거를 잡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때 태훈이 카페에 들어왔어요. 정욱은 급하게 태훈을 부르려 했지만 소희와 그 남자가 일어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카페를 나갔고 정욱은 다시 한번 따라가야 할지 고민했어요. 엄마, 여기 계셨네요. 태훈이 정욱을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정욱은 급하게 창밖을 가리켰어요. 태훈아, 저기 봐. 소희야. 어디요? 태훈이 창밖을 보는 순간 소희는 이미 택시에 타서 사라진 후였어요. 태훈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엄마, 뭘 보신 거예요? 소희가 또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어. 또요? 엄마, 설마 또 소희를 의심하시는 건 아니죠? 태훈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 있었어요. 정욱은 답답했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내가 직접 봤다니까. 엄마, 정말 그만하세요. 소희는 지금 집에서 저녁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태훈은 핸드폰을 꺼내 소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뭐해? 응, 저녁 준비. 알았어. 금방 들어갈게. 전화를 끊은 태훈은 정욱을 바라봤어요. 봐요. 소희는 집에서 저녁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정욱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방금 전에 소희를 봤는데 어떻게 집에서 저녁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뭔가 이상했어요. 태훈아, 지금 당장 집에 가보자. 왜요? 소희가 정말 집에 있는지 확인해 보자고. 태훈은 망설였지만 결국 정욱의 부탁을 들어줬어요. 두 사람은 태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자 정말로 주방에서 요리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 왔어? 어머니도 함께 오셨네요. 소희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묶고 화장기도 없는 평범한 모습이었어요. 정욱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히 10분 전에 카페에서 다른 남자와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집에 와서 요리를 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소희야, 너 방금 전에 어디 있었니? 정욱이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소희는 당황한 기색 없이 대답했어요. 집에 있었어요. 오후부터 계속 요리하고 있었어요. 정말? 네, 정말이에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소희의 태도는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욱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엄마, 이제 확인하셨죠? 소희는 집에 있었어요. 태훈이 말했지만 정욱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분명히 소희를 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날 밤 정욱은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소희가 정말 집에 있었다면 카페에서 본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혹시 소희와 닮은 다른 사람이었을까요? 다음 날 정옥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소희의 일정을 더 자세히 파악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오후에 태훈과 소희가 사는 아파트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소희가 또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더 가까이 따라갔어요. 소희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정옥도 같은 전동차에 탔지만 소희가 알아보지 못하도록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고 따라갔어요.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앞에서 소희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남자와 만났어요. 이번에는 처음 봤던 남자도 두 번째 봤던 남자도 아닌 또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남자라니. 정옥은 경악했습니다. 소희가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에 연루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정옥은 호텔 로비 구석에 숨어서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소희와 그 남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정옥은 더 이상 따라갈 수 없었지만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소희가 분명히 수상한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정옥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태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훈아, 엄마야. 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금 소희 어디 있니? 집에 있을 거예요. 왜요? 지금 당장 확인해봐. 엄마, 또 그러시는 거예요? 제발 한 번만 확인해봐. 부탁이야. 태훈은 한숨을 쉬며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안 받네요. 그러게. 소희가 지금 집에 없거든. 정옥의 말에 태훈은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소희는 집에 있다고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다니. 엄마, 소희가 정말 어디 있는 거예요? 태훈아, 이제 엄마 말을 믿겠니? 태훈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소희를 찾아 헤맸습니다. 화장실, 침실, 베란다까지 모든 곳을 다 찾아봤지만 소희는 없었어요. 신발장에는 소희의 신발이 그대로 있었고 가방도 평소 두던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소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상해. 분명히 집에 있다고 했는데. 태훈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소희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그때 정옥이 아파트 현관벨을 눌렀습니다. 태훈아, 문 열어줘. 엄마, 정말 소희가 없어요. 정옥이 들어오자 태훈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옥은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소희가 요리하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도마 위에는 반만 썬 양파가 있었고 냄비에는 끓던 국물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요리하다가 갑자기 어디 간 거네. 엄마, 소희가 정말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는 건가요? 태훈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어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정옥은 태훈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태훈아, 엄마가 봤던 걸 자세히 얘기해 줄게. 정옥은 지금까지 목격했던 모든 일들을 태훈에게 털어놨습니다. 야간 버스에서의 만남, 카페에서 본 첫 번째 남자, 그리고 오늘 호텔에서 본 세 번째 남자까지. 태훈은 점점 더 충격받은 표정이 되었어요. 3명이나요? 그럼 소희가 정말 그런 것 같아. 미안해, 태훈아. 엄마가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희가 돌아온 것이었어요. 소희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들어왔지만 태훈과 정옥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어머니도 계시네요. 무슨 일 있어요? 소희야, 어디 갔다 왔니? 태훈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소희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마트에 갔다 왔어요. 재료가 떨어져서. 마트? 어느 마트? 근처 대형마트요. 하지만 소희의 손에는 마트 봉지가 없었어요. 태훈이 지적하자 소희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아, 그게 사려던 게 없어서 안 사고 왔어요. 소희야, 거짓말하지 마. 정욱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가 다 봤어. 너 강남 호텔에서 남자와 만났지? 소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뭐야? 설명해봐. 태훈이 소리쳤습니다. 평소 온순했던 태훈이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소희는 처음 봤어요. 태훈 오빠, 진정해요. 제가 설명할게요. 소희는 소파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에게는 비밀이 있어요. 비밀? 네. 제가 결혼하기 전에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어요. 정욱과 태우는 긴장한 채로 소희의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친부를 찾고 있어요. 친부? 태훈이 되물었어요. 소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어릴 때 입양됐어요. 양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친부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말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혼자 찾고 있었다는 거야? 정욱이 물었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사설탐정 사무소에도 의뢰했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어머니가 본 남자들은 모두 친부를 찾는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정말? 태우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소희의 눈물이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태훈 오빠, 정말 죄송해요. 거짓말하고 숨기고. 하지만 다른 이유는 아니에요. 소희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사설탐정 사무소 계약서, 입양 관련 서류들이었어요. 봐요, 이게 증거예요. 정욱과 태우는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말로 소희가 입양됐다는 기록과 친부를 찾고 있다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럼 정말 불륜이 아니었다는 거야? 정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이에요. 어머니, 죄송해요. 의심하게 만들어서. 태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어요. 소희야, 그럼 처음부터 말했어야지. 왜 숨겼어? 미안해요. 결혼할 때도 말하려고 했는데 입양됐다는 것 때문에 오빠가 싫어할까봐 두려웠어요. 그런 걸로 내가 싫어할 것 같아?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말하려니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소희는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정욱은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했던 것이 미안했지만 동시에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럼 부산에 간 것도 친부 단서를 찾으러 갔어요. 어떤 분이 부산에 계신다고 해서. 찾았어? 아니요. 다른 사람이었어요. 소희의 설명을 듣고 나니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야간 버스에서의 만남, 여러 남자들과의 만남, 비밀스러운 행동들. 모든 것이 친부를 찾기 위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정욱에게는 여전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할 정도면 꽤 많은 돈이 필요할 텐데 소희가 어떻게 그런 돈을 마련했을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급하게 찾으려고 하는 걸까요? 소희야, 탐정 비용은 어떻게 마련했니? 정욱의 질문에 소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게 제가 몰래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아르바이트? 네,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어요. 하지만 정욱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뭔가 더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소희의 표정에서 완전히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날 밤 정옥은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소희의 설명이 어느 정도 말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의문점들이 많았어요. 특히 소희가 마지막에 보인 당황한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친부를 찾는 것뿐일까? 정옥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소희의 해명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정옥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했습니다. 뭔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소희가 보여준 서류들도 진짜인지 확실하지 않았고, 특히 탐정 비용을 아르바이트로 마련했다는 말이 계속 의심스러웠습니다. 정옥은 결국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소희가 보여준 사설탐정 사무소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정말 김소희라는 의뢰인이 있나요? 죄송하지만 의뢰인 정보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사람 시어머니인데요. 그래도 본인이 아닌 이상 알려드릴 수 없어요. 전화를 끄는 정옥은 답답했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문득 소희가 자주 가던 카페 근처에 가보면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오후 정옥은 그 카페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소희가 또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어요. 1시간 정도 기다렸을 때 정말로 소희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소희와 함께 온 사람은 정옥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나이든 남자였습니다. 6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정옥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어요. 그 남자의 얼굴이 어딘가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설마. 정옥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두 사람을 더 자세히 지켜봤어요. 소희와 그 남자는 카페 안에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옆모습을 본 순간 정옥은 완전히 확신했어요. 그 남자는 바로 정옥의 전 남편 태운의 아버지였습니다. 30년 전에 가정을 버리고 떠났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이럴 수가. 정옥은 충격으로 다리에 힘이 빠져 근처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소희가 만나고 있던 남자가 바로 태운의 아버지라니. 이게 무슨 일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옥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태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운아, 지금 당장 와. 엄마가 있는 곳으로.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설명은 나중에 할게. 지금 당장 와줘. 정옥은 위치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카페 안의 소희와 전 남편을 지켜봤어요. 두 사람은 여전히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었고 소희는 가방에서 서류 같은 것을 꺼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30분 후 태운이 도착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급하게? 정옥은 태운의 손을 잡고 카페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봐. 소희가 누구와 있는지. 태운이 카페 안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어요. 저 남자는 누구예요? 내 아버지야. 네. 태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30년 전에 떠난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태운이 어렸을 때였으니까요. 정말 아버지예요? 그래. 틀림없어. 태우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카페 안을 다시 봤어요. 그때 소희가 일어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옥과 태우는 급하게 몸을 숨겼어요. 소희와 태운의 아버지가 카페에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공원으로 걸어갔고 정옥과 태우는 조심스럽게 따라갔어요. 공원 벤치에 앉은 두 사람의 대화가 조금씩 들려왔습니다. 정말 확실한 거야? 태운의 아버지가 말했어요.
네, 확실해요. 검사 결과도 나왔고요. 소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럼 정말 내 딸이라는 거구나. 네, 아버지. 정욱과 태훈은 동시에 충격을 받았어요. 소희가 태훈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친부 관계라는 듯이. 이럴 수가. 태훈이 중얼거렸어요. 정욱은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소희가 정말 태훈 아버지의 딸이라면 소희와 태훈은 이복 남매라는 뜻이었어요. 태훈아, 우리가 뭘 들은 거지? 모르겠어요, 엄마. 이게 무슨... 그때 소희가 돌아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욱과 태훈은 급하게 나무 뒤로 숨었지만 이미 소희가 발견한 것 같았어요. 어머니, 태훈 오빠. 소희가 놀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태훈의 아버지도 돌아봤고 정욱과 마주쳤어요. 3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정욱이, 전 남편이 정욱의 이름을 불렀어요. 정욱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그게, 그리고 소희야, 이게 무슨 일이니? 당신이 태훈이 아버지라고? 소희는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어머니, 제가 설명드릴게요. 설명? 무슨 설명을 해? 너희가 부녀관계라는 거야? 태훈이 끼어들었어요. 소희야, 정말 내 아버지 딸이야? 태훈 오빠. 소희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말하려고 했는데.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정욱이 추궁했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요.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태훈은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너는 나와 남매인 걸 알면서 결혼한 거야? 태훈 오빠,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사랑했어요. 사랑이라고? 남매끼리? 정욱은 분노로 떨고 있었어요.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또 뭐야? 30년 동안 어디서 뭘 했길래 이제 와서 나타나는 거야? 정욱이 전 남편에게 소리쳤어요. 정욱아, 미안해. 나도 소희가 내 딸인 걸 최근에 알았어. 최근에? 그럼 언제부터? 한 달 전쯤. 소희가 나를 찾아왔어.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욱은 온몸이 떨렸고 태우는 절망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소희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거야? 태훈이 소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소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진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욱의 집은 조용했어요. 태훈은 소희와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고 소희는 친아버지와 함께 다른 도시로 떠났습니다. 정욱은 혼자 분식집을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지? 정욱은 여전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남편의 이복 여동생이었다니. 그것도 그 사실을 알면서도 결혼했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태우는 그 이후로 많이 변했습니다. 말수가 줄어들었고 표정도 어둠침침해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정욱을 찾아오긴 했지만 예전처럼 밝은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바보였나 봐요. 태훈이 어느 날 정욱에게 말했어요. 왜 그런 소리를 해? 소희가 저를 정말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죄책감 때문이었을까요? 정욱은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소희의 진심을 알 수 없었거든요. 태훈아, 그건 소희만이 아는 일이야. 엄마는 처음부터 소희를 의심하셨잖아요. 왜 저는 몰랐을까요? 엄마도 이런 일일 줄은 몰랐어. 단순히 불륜이라고 생각했지. 태우는 한숨을 쉬었어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지금은 힘들어도. 그날 밤 정옥은 혼자 앉아 지난 일들을 정리해 봤어요. 소희의 행동들이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왜 그렇게 조심스러워 했는지, 왜 비밀스럽게 행동했는지, 왜 친부를 찾는다고 거짓말했는지. 모든 것이 죄책감 때문이었던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사람이 정옥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소희였어요. 소희는 많이 야위어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소희야, 왜 왔니? 마지막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서요. 소희는 정옥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일어나. 이제 와서 무슨. 어머니, 저 정말 태훈 오빠를 사랑했어요. 남매인 걸 알았지만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짜였어요.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더 잘못된 거야. 알면서도 왜 결혼했니? 죄송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태훈 오빠와 함께 있고 싶었어요. 정옥은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화가 나면서도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아버지와 함께 부산에서 살 거예요. 다시는 서울에 오지 않을게요. 태훈이는 오빠한테는 더 이상 민폐 끼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사라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소희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건 제가 모아둔 돈이에요. 태훈 오빠한테 전해주세요. 이게 뭐야? 결혼하면서 받은 축의금이랑 제가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이요. 태훈 오빠가 새로 시작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요. 정옥은 봉투를 받지 않았어요. 너나 잘 살아. 태훈이 일은 신경 쓰지 마. 어머니. 그리고 소희야. 정옥이 소희를 불렀어요. 너도 행복하게 살아야 해.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만 너도 피해자야. 소희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 같은 며느리인데도. 이제 그만 가. 새로 시작해. 소희는 정옥에게 깊게 인사하고 떠났어요. 정옥은 창문 너머로 소희가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날 저녁 태훈이 찾아왔어요. 엄마, 소희가 왔다 갔다면서요? 어떻게 알았니? 근처에서 봤어요. 뭐라고 했어요? 정옥은 소희와의 대화를 태훈에게 전해줬어요. 태훈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줬다고? 태훈이 봉투를 보며 말했어요. 정옥은 결국 돈을 받았거든요. 받기 싫으면 기부해도 되고. 아니에요. 받을게요. 태훈은 봉투를 열어봤어요. 생각보다 큰 금액이었습니다. 꽤 많이 모았네요. 그애도 나름대로 미안했나 보다. 태훈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저 다시 시작하려고요. 뭘? 새로운 인생을. 이번 일로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 그게 좋겠다. 그런데 엄마도 함께 해주세요. 뭘 함께 해? 분식집 말고 다른 일 해봐요. 저랑 같이. 정옥은 놀랐어요. 갑자기 왜? 이번 일로 깨달았어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엄마 혼자 두고 싶지 않아요. 태훈아, 엄마가 키워주신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이제 제가 엄마를 돌볼 차례죠. 정옥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런 아들을 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고마워, 태훈아. 엄마, 우리 새로 시작해요. 둘이서. 그날 밤 정옥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모든 일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아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몇 달 후 정옥과 태훈은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분식집보다는 깔끔하고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운영하기에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손님들은 두 사람의 따뜻한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어머니,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너도 고생했어.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옥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참 많이 보였습니다. 가족은 결국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지켜내는 거구나. 정옥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어려운 시간을 겪었지만 이제 새로운 희망이 보였습니다. 태웅과 함께라면 어떤 일이든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상처는 깊었지만 치유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